서울 월세 비중, 전세 추월, 내년 중순까지 불안하다. 그러니까 지금 당장의 문제가 아니라 중장기적으로 상당히 불안하다는 얘기입니다. 자, 임대차법 시행 이후 월세 거래량이 5.8포인트 상승했다는 얘기고요. 서울 같은 경우는요, 월세가 전세를 역전했다라는 내용입니다. 월세가 31.3%, 전세가 26.2%니까 지금 앞으로 이 전세 가격 대란이 정말 전세 물량도 물량이지만 가격 대란이 엄청날 것 같습니다. 4월 월세 지수입니다. 월세 지수는 통계청 작성 이래 지금 최고 수준이랍니다. 월세가. 그리고 2분기 공급이 절대적으로 부족하다. 근데 2분기에 공급만 부족한 게 아니고요. 그래프를 잠깐 보시면, 자, 오른쪽에는 이제 그래프를 한번 잠깐 보겠습니다. 이게 서울시 주택 공급 물량인데요. 지금 현재 2021년이죠. 2019년도, 2020년도에는 기준선보다, 이 기준선이라는 게 뭐냐면 절대적으로 필요한 공급 입주 물량이거든요. 그러니까 이 기준선보다 높으면 공급이 과잉인 거고, 기준선보다 공급량이 적으면 공급이 부족한 건데, 2019년 20년도에는 공급이 많았음에도 불구하고 가격이 계속 상승을 했죠. 이유는 뭐냐면 2017년 이후에, 이전이죠. 2017년 이전에 공급 물량이 원체 적다 보니까, 그러니까 2018년, 19년, 20년 공급 물량이 기존에 부족했던 물량은 어느 정도 채워주는 수준으로 끝난 건데, 지금 2021년입니다. 2022년, 2023년, 2024년으로 갈수록 공급 물량은 기하급수적으로 줄어들죠. 공급 물량이 기하급수적으로 줄어드는 겁니다. 그러니까 뉴스에 나오는 것처럼 2분기에 대한 공급이 절대적으로 부족한 게 중요한 게 아니고요. 사실상 앞으로 4년에서 5년 후에 공급 물량 자체가 지금 보시는 것처럼 절대적으로 부족한 겁니다. 지금 다시 한번 그래프를 좀 깨끗한 모습으로 보면 공급 물량 자체가 사실 절대적으로 부족하잖아요. 2021년, 2022년, 2024년, 2024년. 그러니까 그죠? 입주 물량입니다. 의학fun선님. 말 그대로 의학입니다. 의학. 이게 지금 입주 물량이에요. 그러니까 2021년은 어느 정도 지금 좀 버틴다고 하더라도 2022년, 2023년, 2024년으로 갈수록 입주 물량은 거의 이게 서울입니다. 지금 서울. 전국이 아니라 서울이기 때문에 사실상 서울의 공급 부재는 이게 뭐 피할 수 있는 방법이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월세가 전세로 빠르게 지금 바뀌고 있다는 것은 서울시 전체적인 부동산 시장, 주택 시장에 대한 엄청난 큰 불안 요소거든요. 사실상. 그런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거기다가 지금 우리가 좀 관심 있게 봐야지 되실 분들은 관심 있게 보시고요. 안 그러시는 분들은 관심 있게 안 보셔도 되는데, 우리가 좀 관심 있게 봐야지 될 게 뭐냐면 반포주공 1단지에 대한 이주 물량입니다. 근데 이 반포주공 1단지에다가 플러스로 덧붙여서 이게 방배 지금 13구역이 이제 좀 올해 이제 같이 이주를 하거든요. 근데 여러분들 아시는지 모르겠지만 반포주공 1단지 같은 경우는요, 아파트 가격이 한 20억대를 왔다 갔다 하고 막 엄청나게 비싸지 않습니까? 그죠? 그러니까 반포주공 1단지는 아파트 가격은 상당히 비싼데, 혹시 반포주공 1단지의 전세 금액을 아시는 분들 혹시 계시나요? 전세 가격은? 반포주공 1단지의 전세 가격이요, 보편적으로 한 2억대에서 3억대 정도에 형성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반포주공 1단지는 투자금이 엄청나게 높은 거죠. 한 20억 정도가 들어가야지 반포주공 1단지를 살 수 있습니다. 전세가율이 원체 낮기 때문에. 그런데 중요한 건 반포주공 1단지 바로 아래쪽에 방배 13구역 같은 경우도 여기는 다 뭐예요? 주택가라는 거죠. 그러니까 단독주택, 다가구주택, 다세대주택이 밀집되어 있는 지역입니다. 강남권에서 반포주공 1단지와 방배주공 13단지가 올해 이주를 하는데, 여기에 거의 한 5,000세대에 육박하는 이주 물량이 나옵니다. 근데 제가 걱정하는 건 뭐냐면, 이 이주 수요로 인해서 강남권이라든가 뉴스에 나오는 것처럼 강남권이라든가 동작이라든가 주변 시세, 주변의 아파트 시세에 영향을 크게 미칠 거라고 얘기했는데, 저는 아파트 시세보다 중요한 거는 이게 더 힘든 게 서민주택 시장이에요. 서민주택 시장. 그러니까 서민주택 시장이라는 건 뭐냐면 단독주택, 다가구주택, 다세대주택이거든요. 이 지금 반포주공 1단지와 방배주공 13단지에서 나오는 거의 5,000세대에 육박하는 물량이 다들 서민주택으로밖에 갈 수 없는 전세금 정도밖에 안 된다라는 거죠. 그러면 이 수요가 어디로 많이 갈 것이냐? 저는 당연히 반포동이라든가 방배동 쪽에 있는 다세대라든가 단독 다가구 임대 수요로 상당히 많이 빠질 것 같거든요, 여기가. 그러니까 만약에 요즘 다세대 주택 같은 경우라든가 소액 투자를 생각하시는 분들이라면
이 반포주공 1단지와 방배주공 13단지의 이주를 한번 잘 눈여겨보신 다음에 반포동이라든가 방배동 쪽에 있는 지금 방배동 같은 경우는 거의 방배동 전체 지역의 한 7, 80% 11개 지역이 지금 재건축을 진행하다 보니까 안 그래도 여기는 지금 전세가율이 지금 80에서 한 90% 정도에 육박하거든요. 그러니까 요런 지역이라든가 아니면 서초구에서 마지막 남은 진짜 주택가가 반포 1동이에요. 반포 1동. 반포 1동 같은 지역들을 한번 눈여겨보셨으면 좋겠다. 어쨌거나 반포주공 1단지와 방배주공 13단지 더불어서 강북권에 있는 대규모 정비사업 이주 수요들이 이 수요들이 거의 대부분 미치는 게 사실 서민주택 시장이기 때문에 올해는 아파트 전세 물량도 전세 물량이지만 더불어서 서민주택 시장도 상당히 어려운 한 해가 되지 않을까. 그런데 그게 어쨌거나 중요한 건 공급으로 해결해야지 되는데 보시는 것처럼 2021년, 2022년, 2023년, 2024년 물량은 기하급수적으로 줄어든다. 그렇기 때문에 상당히 올해부터 앞으로 3, 4년간은 임대시장에 대해서 상당히 불안한 한 해가 될 것 같다. 그렇게 좀 말씀을 드릴 수 있겠습니다. 계속해서 보겠습니다. 분노하는 2030, 우리는 월세 고통을 받고 있는데 철밥통 H는 투기를 하고 있다. 이런 뉴스인데요. KB 아파트 월세 지수를 보니까요. 보시는 것처럼 2000년 10월부터 11월, 12월, 그러니까 한 달 사이에 월세 지수가 올라가는 걸 보면 10월달, 11월달, 12월달 할 때마다 계속해서 올라가는데 4월달이 지금 월세 지수가 105.5인데 이게 2015년 통계치 이후에 월세 지수가 최고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면 월세 물량이 작아서가 아닙니다. 지금 전세 물량보다 월세 물량이 상당히 많은데 전세 물량보다 월세 물량이 상당히 많음에도 불구하고 월세의 가격이 계속해서 오르고 있다라는 것은 이건 사실상 시장이 좀 정상적이지는 않은 거거든요. 그러면 시장이 왜 정상적이지가 않냐, 왜 정상적이지 않냐를 우리가 봐야 되는데 정상적이지 않은 데는 정상적인 시장을 정상적이지 않게 만들어 놓은 사실상 저는 이 부동산 정책에 좀 문제가 있다고 봐요. 그러니까 뭐냐면 전월세 상한제라든가 계약갱신 청구권 등 그리고 이제 보유세 인상 등으로 인해서 사실은 시장을 과도하게 좀 옥죄다 보니까 그러니까 전세를 받고 있던 임대인들이 월세로 돌리면서 월세를 계속해서 수령을 하면서 그걸로 어느 정도 보유세에 대한 부분을 커버하시려는 거에 대한 내용들도 있고 또 하나는 계약갱신 청구권과 전월세 상한제로 인해서 어쨌거나 지금 시장에 임대차 물건, 전월세를 포함한 통틀어서 임대차 물건이 시가 마르다 보니까 전세 물량이 없다 보니까 월세로 돌리면서 월세 가격도 함께 올라가는 거거든요, 이게. 그러니까 가파르게 뛰고 있는 서울 지역 월세만 보더라도 2020년 8월부터 1월 달까지 월세만 보더라도 69가 91이니까 엄청나게 지금 월세가 상당히 많이 오르는 겁니다. 그러니까 지금은 사실상 내 집 마련을 아직 못하신 내 집 마련 대기 수요뿐만 아니라 사실상 이 월세에 지금 거주하시는 분들 중에서 상당 부분은 사실 내 집 마련과는 거의 다 상관이 좀 많이 머신 분들이 많거든요. 이제 이런 분들까지 지금 전방위적인 부동산 시장에 지금 불안 요소를 보이고 있는 게 현재 모습입니다. 자, 그래서 전월세 가격 상승이 된 원인을 보니까 앞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보유세 인상이라든가 전월세 상한제라든가 계약갱신 청구권이라든가 공급 부족. 제일 중요한 건 공급 부족이죠. 앞서 저희가 이제 그래프에서 보셨다시피. 그리고 주택임대 사업자에 대한 혜택 축소입니다. 이 주택임대 사업자에 대한 혜택 축소도 사실상 상당히 의미가 있다고 봐요. 왜냐면 이 주택임대 사업자에 대한 혜택 축소로 인해서 많은 분들이 지금 뭘 했냐면 저희 고객분들 중에서도 한 30% 정도가 주택임대 사업자를 자진 말소라든가 자동 말소가 되셨어요. 자동 말소가 되시면서 재갱신을 안 하신 거죠. 그러니까 정부에서는 지금 이런 얘기를 하잖아요. 지금 민주당에서 특히나 제가 특정 당을 욕하는 건 아닙니다만 답답해서 지금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무슨 얘기를 하냐면 임대사업자에 대한 혜택을 전면 폐지를 해야 된다고 하는데 사실상 주택임대사업자에 대한 혜택이 없어요, 지금은. 그러니까 올 연말까지 이루어지는 취득세 감면은 이제 12월 31일 날 종료가 되고, 그죠? 기존 주택에 대한, 거주주택에 대한 비과세 혜택 달랑 하나 있는 거거든요. 나머지는 혜택이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사실 정부에서 주택임대 사업자에 대한 혜택을
없애자고 하기 전에 지금 주택임대 사업을 하고 계시는 분들이 자진해서 지금 자동말소라든가 자진말소를 하고 계시는 거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이 주택임대사업자 같은 경우는 5% 상한선에 걸려서 임대 가격을 마음대로 많이 못 올렸단 말이에요. 그죠? 많이 못 올렸어요. 그러니까 임대차 3법 이전에 이미 주택임대사업자들은 임대차 2법에 대한 해당 사항이 있었던 분들이에요. 근데 이분들이 주택임대사업자를 다 자동말소라든가 자진말소를 하면서 이제 상한선이 없어졌죠. 상한선이 없어진 겁니다. 그러니까 전세 2억 받던 거 자진말소하고 이제 재갱신하면서 전세를 4억으로 올려버리고 뭐 월세로 돌려버리고 이거를 마음대로 막 해버리는 거예요. 어쨌거나 그러다 보니까 전월세 가격이 상승하고 앞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 주택임대사업자들 같은 경우는 그러니까 정부도 참 답답한 게요. 저는 좀 면밀한 좀 시장 조사라든가 아니면 좀 정확한 데이터 자료를 좀 보고 얘기하셨으면 좋겠어. 주택임대사업자 때문에 부동산 가격이 폭등을 하고 주택임대사업자들이 갖고 있는 매물이 시장에 쏟아져 나오지 않으니까 지금 부동산 시장이 불안정하다 그러는 거거든요. 사실 그건 말이 안 되는 게 본인들이 공급을 늘릴 생각을 해야지 되는데 지금 계속 타는 주택임대사업자한테만 하고 있단 말이에요. 그런데 주택임대사업자들은 혹시 이 방송을 지금 보고 계시는 우리 지금 이 라이브 시간에 들어오신 분들 중에 주택임대사업자분들 계시나요 혹시? 한번 손 한번 들으셨으면 좋겠는데 이 주택임대사업자 분들 저희 사무실에 계신 등록되어 계신 고객들의 그렇죠. 이주홍님이 100% 맞는지 지금 그 얘기를 하려고 하는 겁니다. 쏟아져 나와 봐야 원룸입니다.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 저희 사무실에 지금 등록되어 계신 고객분들의 90%는 주택임대사업자입니다. 그런데 우리 쭈니쭈님처럼 아파트 임사자분들은 한 10%에서 20% 정도밖에 안 되고요. 주택임대사업자들이 갖고 계신 물량의 70에서 80%가 뭐냐면 다세대와 오피스텔입니다. 주택임대사업자들이 갖고 계신 물량의 7, 80%는 다세대와 오피스텔이에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에 대한 혜택을 축소한다라는 거는 다시 얘기해서 뭐냐면 서민주택을 더 옥죄는 꼴밖에 안 되는 거예요. 사실상. 저는 개인적으로 주택임대사업자에 대한 혜택을 뭐 더 늘려라 이런 것까지는 바라지 않더라도 기존의 주택임대사업자에 대한 혜택을 어느 정도 유지하면서 사실상 정부나 시장에서 인위적으로 주택임대사업자를 저는 키울 필요도 있다고 봐요. 그래야지 민간에서 계속 공급을 하고 정부에서 하지 못하는 특히 서민주택 공급 같은 경우는 주택임대사업자들이 상당히 큰 포지션을 차지하고 있거든요. 사실상. 아니, 정부에서 서울시 요지에다가 단독 다가구 그 비싼 몇 천만 원씩 평당 하는 단독 다가구를 사들여서 오피스텔이나 다세대 짓지는 않을 거 아닙니까? 그죠? 아파트를 지으려면 적어도 10년에서 15년 이상 걸리는데 서민주택을 계속해서 공급할 수 있는 방안은 사실 주택임대사업자가 거의 제가 봤을 때 유일한 대안이거든요. 아니면 택지지구를 공급해서 거기다가 소형 아파트를 많이 짓는 방법밖에 없는데 제 생각에는 주택임대사업자 혜택 축소가 외려 좀 시장에 독이 되지 않았나라는 생각이 듭니다. 어쨌거나 이 흐름으로 인해서 여러 가지 이유로 인해서 지금 전월세 가격은 계속해서 상승하고 있다. 앞서 얘기했던 것처럼 지금 전세 가격, 그죠? 전세 가격. 우리 한경희님은 자진말소 하셨구나. 그죠? 이종욱님, 원룸이 15개, 원룸 15개 갖고 계시는데, 다주택자에서 적배가 되셨구나. 어떡하죠? 3년차로 이미 종부세 합산 배제인데 자진말소 해야지 되는지 고민입니다. 쭈니쭈니님, 종부세 합산 배제가 이제 안 되면 사실상 뭐 제가 이 자리에서 자진말소 하십시오 아니면 계속 갖고 계십시오 이 말씀을 드리긴 상당히 힘들고요. 보유하고 계신 부동산을 좀 전체적으로 좀 봐야겠죠. 그래서 보유할 만 충분한 가치가 있다면 보유하는 게 맞고 안 그렇다면 매도하는 게 맞죠. 의학분서님, 그렇죠. 거의 대부분의 주택임대사업자인 분들이 사실상 원룸 아니면 투룸입니다. 그리고 이제 오피스텔 아니면 다세대예요. 아파트를 갖고 계신 분들이 뭐 한 20% 정도 미만인데 이 주택임대사업자만 맨날 몽둥이로 두들겨 패면 뭐가 이게 참 답답합니다. 저는. 자, 서울시 주택 유형을 보겠습니다. 서울시 주택 유형을 보면 앞서 얘기했던 것처럼 우리가 뉴스에서 봤던 것처럼 지금
월세가 전세를 역전했어요. 월세가 31.3%, 전세가 26.2%입니다. 그러니까 뭐냐면 자가가 42%고요. 월세가 31%, 전세가 26%예요. 그러면 서울시 물량 중에서 전세 물량은 채 30%가 안 된다라는 얘기입니다. 그죠? 근데 이 전세 물량도 그나마 계약갱신 청구권 때문에 씨가 말랐습니다. 자, 그 전에 보면 전세가 32%, 월세가 26%였어요. 그러니까 전세가 월세보다 월등히 많았는데 지금은 역전 현상이 일어났는데 이 역전 현상은 저는 어쨌거나 월세도 마찬가지입니다. 지금 월세 들어가면 계약갱신 청구권 쓰니까 4년은 살겠네요. 그죠? 그러니까 한 번 뒤집어진 전월세 역전이 한 번 뒤집어진 것은 사실 쉽게 다시 전세 물량으로 되돌아 나오려면 아무리 짧아도 한 4년 이상 있어야 되지 않을까요? 그러면 앞으로 적어도 짧아도 4, 5년 동안은 전세 물량은 정말 하늘의 별 따기 물량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제가 이 계약갱신 청구권을 하면서 일전에도 한번 방송에서 말씀드렸듯이 자, 계약갱신 청구권은 임차인한테 인기가 있을까요? 임대인한테 인기가 있을까요? 당연히 임차인한테 인기가 많겠죠. 있죠? 임차인한테 인기가 많아. 그죠? 계약갱신 청구권은 임차인한테 인기 있는 상품입니다. 인기가 많다면 당연히 뭐가 많겠죠? 이걸 구입한다는 것보다는 수요가 많겠죠. 수요가 전세 수요가 갑자기 확 갑자기 없던 수요가 늘어나지는 않겠지만 수요가 더 많이 늘어날 거 아닙니까? 임차인한테는. 그러니까 내가 이번에 집을 사야지 그러려고 했는데 계약갱신 청구권에 대해서 한 4년 정도를 마음 편하게 살 수 있대. 그런데 약간 집 사기도 부족해. 그러면 과거 같았으면 좀 어거지로라도 좀 대출이라도 막 받아서 살려는 사람들이 야, 전세 한번 더 살아보자. 4년 내가 버티면 어떤 일이 생길 수도 있어. 이렇게 해갖고 매매 수요가 전세 수요로 되돌아올 수도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임차인한테 인기가 있다 보니까 수요가 상당히 많아지는 겁니다. 계약갱신 청구권으로 인해서. 인기가 많아지면 어떻게 돼요? 과열이 되죠. 과열이 되면 경쟁이 심해지는 거고, 경쟁이 심해지면 어떻게? 가격이 올라가게 돼 있는 겁니다. 이게. 그러다 보니까 전세 가격이 상당히 엄청나게 올라간 겁니다. 그냥 우리나라는 지금 감옥 가야지 되고 무슨 벌금 내야 될 일이 이 부동산 판 안에서 너무 많아. 8월 18일 이후 보증금고 가입 의무까지 못하면 감옥 가야 돼. 그러니까 이게 무슨 신고할 게 너무 많아요. 이제 한 달인가요? 있으면 전월세 신고도 해야 되죠. 전월세 신고 안 하면 또 이것도 과태료야. 부동산 계약 하나 하면서 신고할 게 세상에 이렇게 많아지는 거는 처음 봅니다, 진짜. 와. 신고할 것도 많고, 잘못하면, 징역 살아야 될 일도 많고, 점점 진짜, 그러니까, LA님, 빈수레가 요란한 거 맞습니다, 예. 그러니까요, 빈수레가 너무 요란하네요. 자, 주간 아파트 매매 가격 동향을 한번 보겠습니다. 주간 아파트, 그러니까 KB 부동산 통계입니다. 그래프 잘 보이시는지 모르겠어요, 여러분. 자, 잘 보이시리라고 믿고 주간 아파트 매매 가격 동향을 보면요. 2020년 7월부터 2021년 5월까지인데요. 보시는 것처럼 이 파란색 실선 있죠? 이 파란색 실선은 뭐냐면 매매 가격 지수입니다. 매매 가격 지수는 지금 계속해서 뭐 하고 있다? 우상향하고 있다라는 거죠. 그죠? 매매 가격 지수는 계속해서 우상향을 하고 있고, 파란색, 막대 그래프는 이제 사실 어떻게 보면 이제 증감률, 거래량을 나타내는 건데요. 거래량. 보시면 2020년, 그러니까 작년에, 아시겠지만, 8월달, 9월달, 10월달, 2020년 8, 9월달에 소강 상태였잖아요. 소강 상태였다가 연말에 그냥 거래량이 갑자기 폭발하듯이 올라오다가 1월달에 약간 떨어지는 듯 하더니 갑자기 2월달부터 거래량이 치솟고 4월부터 이제 절세 매물이 나오는 거죠. 이때는 절세 매물이 나오는 시점입니다. 절세 매물이 나오면서 거래량이 좀 줄어들고 있죠. 거래량이 줄어드는데 매매 가격 지수는 계속해서 지금 우상향을 보이고 있습니다. 자, 그래프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작년에 8, 9, 10월달 아시겠지만 여름부터 시작해서 약간 소강 상태였다가 10월, 11월 달부터 거래량이 폭발적으로 증가합니다. 그러다가 1월 달에 잠깐 주춤하더니 언제 그랬냐는 듯이 2, 3월 달에 거래량이 다시 폭발하고 5월 달에 4월 달, 5월 달부터 이제 그 절세 매물이 쏟아지면서 지금 거래는 상당히 이제 절세 매물이 이미 다 종료했어요. 절세 매물은 다 팔려버렸고 지금 시장에는 매물이 없고 살려는 사람도 없습니다. 그러면 제가 여기서 질문.
지금 보시는 것처럼 파란색 그래프가 가격 지수인데요. 이 가격 지수가 계속해서 가격이 계속 높아지고 뭐 거래는 없는데 매매 가격은 계속해서 올라가고 있다라는 겁니다. 그럼 이 가격 지수가 계속해서 하반기 들어가서 1번 여기서 계속 올라간다. 2번 보합이다. 3번 가격 지수가 떨어질 것이다. 여러분들은 몇 번이신가요? 1번 2021년 5월까지 지속적으로 상승한 이 매매 가격 지수가 1번은 계속해서 올라간다. 2번은 보합이다. 3번은 매매 가격 지수가 하락할 것이다. 여러분들은 몇 번이라고 생각하시나요? 몇 번? 1번이겠죠. 근데 1번인 이유에 대해서 제가 좀 한번 설명을 해볼까 합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잠깐 설명을 하고 좀 넘어갈게요. 그러니까 지금 시장 상황을 한번 볼 텐데요. 시장 상황을 한번 보면 이런 거죠. 시장 상황은 지금 보시면 거래 어디 갔죠? 거래는 지금 안 되고 있죠. 거래가 지금 안 되고 있습니다. 시장 상황은 거래가 안 되고 있고, 그리고 살려는 사람도 없습니다. 그죠? 거래도 안 돼 있고 살려는 사람들도 없어요. 그러니까 이제 이렇게 어떻게 보면 이제 거래가 어떻게 보면 이제 단절된 거예요. 단절. 이 거래가 단절된 게 이제 거래가 이제 거의 소강 상태인 거죠. 거래 소강 상태가 이게 오래도록 지속이 되잖아요. 오래도록. 그러면 이게 이제 관망세로 돌아섭니다. 여러분, 관망세. 그러니까 거래가 단절이 되고 거래가 보합인 상태로 이제 거래가 잘 이루어지지 않는 상황이 계속해서 이게 지속이 되면 여러분 이게 이제 관망세로 돌아서요. 관망세. 그런데 아시겠지만 관망세가 길어지잖아요. 관망세가 길어지면 하락장이 옵니다. 하락장. 그런데 지금 여기 지금 저희 라이브에 들어오신 분들은 가격이 계속해서 오를 거라고 지금 얘기를 하셨단 말이에요. 시크릿주주님 1번 계속해서 오를 거라고 지금 얘기를 하신 겁니다. 그러니까 저도 매매 가격 지수라든가 가격은 계속해서 오를 걸로 예상이 됩니다. 그런데 이 거래가 단절된 이유가 있을 거 아닙니까? 거래가 안 되는 이유가, 그죠? 그러니까 뭐냐면 거래가 안 되는 이유는 우리가 그냥 눈으로 보이는 거는 거래가 안 되는 게 아니라 매물이 없죠. 매물. 잘못 적었네요. 매물이 없고 살려는 사람도 없기 때문에 거래가 안 되는데, 여기서 이제 보이지 않는 것들이 있습니다. 첫 번째는 뭐냐면 이제 공급이 없다라는 거예요. 공급이. 우리 아까 그래프에서 본 것처럼 앞으로 4, 5년 동안은 공급이 시가 마르는 게 없습니다. 서울시 전체 주택거래량, 주택 물량 중에 지금 20, 30%가 전세 물량인데요. 전세도 물량이 없어요. 공급도 없고 전세 물량도 없습니다. 그리고 매물도 없어요. 매물도 없어. 그러니까 살려는 사람만 없는 게 아니라 매물도 없습니다. 매물도 진짜 없다 보니까 거래가 단절된 원인은 공급이 아예 없고, 공급이 없다 보니까 당연히 매물도 없고요. 전세 물량도 없습니다. 무슨 얘기냐면 관망세가 오래되면 하락이 되는 건 너무나 당연한 얘기인데, 관망세가 오래되는데 만약에 시장에 매물이 많이 쌓이고 전세도 거래가 잘 되면서 매물이 많이 쌓이는 상황에서 관망세는 이거는 100% 하락입니다. 100% 하락이에요. 그런데 중요한 거는 공급이 없는 상황에서 매물도 없고 전세 물량도 없다 보니, 여기서 포인트는 뭐냐면 전세 물량이 없다 보니까 시장을 뒷받침해 주는 게 뭐냐면 전세 가격이에요. 그러니까 전세 가격은 계속해서 올라갈 거란 말입니다. 그런데 거래가 없는 상황에서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지금부터 나오는 매물들, 이제 하반기에 저는 예상을 해보는 거예요. 하반기에 6월달 이후에 나오는 매물들은 호가 매물들이 나올 가능성이 되게 많아요. 호가 매물들.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엊그저께 뭐 4월달에 5월달에 10억의 물건이 팔렸는데 11억이나 뭐 12억의 매물을 내놓는 거죠. 어차피 매물은 없어요. 매물은 없다 보니까 매도자 입장에서는 이 호가 매물을 내놓으면서 어떤 마음으로 호가 매물을 내놓냐면, 사든지 말든지 당신 마음대로 하세요. 나는 뭐 팔려도 그만. 어차피 6월달 이후에 절세 매물 다 끝났기 때문에 6월달 이후에 팔리는 물량을 여러분 잘 생각해 보세요. 1주택자 아닌 이상은 85%가 양도소득세예요. 그러면 다주택자 입장에서는 10억 양도차익이 10억이면 1억 5천이 자기 손에 한 1억 5천 남는 거예요. 그죠? 그러니까
뭐 팔리든 말든 뭐 1주택자도 마찬가지야. 1주택자도 지금 서울에 여러분 잘 생각해 보세요. 서울에 9억이야 아파트가 있나요? 9억이야 아파트? 9억이야 아파트 별로 없죠. 그러니까 1주택자들도 실거주를 다 채웠다고 해더라도 10년 이상 안고 갖고 계신 분은 장기보유 특별공제를 못 받으니까 1주택자도 양도소득세를 내게 생긴 거야 지금. 그죠? 그런데 1주택자 입장에서는 내가 15억짜리 아파트를 팔았는데 15억짜리 아파트를 팔았는데 세금 내고 나니까 12억 5천이 남으면 내가 15억짜리를 또 못 사잖아. 그러니까 뭐 갑자기 금방 가격을 다운시키거나 급하게 팔 필요가 전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매물을 어떻게 되나 다 호가 매물을 내놓는 거야. 그런데 호가 매물이 별로 없는데 호가 매물이 하나 딱 등장을 했네. 갑자기 살려는 사람이 1인이 생긴 거야. 이 사람은 반드시 사는 겁니다. 반드시 사야지 되는 사람이야. 이 1인은 어쩔 수 없이 뭐 여러 가지 이유에 의해서 반드시 호가 매물을 매수를 해야지 되는 사람이야. 그러면 시세가 호가로 바뀌어버려요. 10억짜리에서 2달 동안 거래가 한 건도 없다가 갑자기 2달 만에 12억의 거래가 되면 이제 그 동네 아파트 시세는 12억이 되는 겁니다. 이게 공급이 계속해서 나와주면서 가격이 다운 그러니까 12억이 안 팔리면 11억에도 내놓고 15억 5천에도 내놓고 뭐 9억 8천에도 내놓고 이렇게 하면서 가격이 빠져야지 되는데 거래는 단절이 됐는데 계속해서 관망세야. 관망세 안에서 호가 매물이 하나 뚝 터지네? 그죠? 그런데 필요한 1인이 이 호가 매물을 또 물어. 안 물면 괜찮은데. 그러면 어떻게 호가가 실거래가가 돼버리는 거예요. 실거래가가. 그래서 저는 올 하반기도 제가 생각에는 거래 단절은 계속해서 이어질 것 같은데 이 거래 단절 안에서 호가 매물은 계속해서 등장할 것 같고 이 호가 매물이 팔려나가면서 매매 가격 지수는 계속해서 우상향으로 계속 진행될 것 같습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올 하반기 시장을 좀 그렇게 보고 있고 여기에서 덧붙여서 가장 큰 변수가 있죠. 대선이라는 이제 변수죠. 왜냐면 이제 4.7 보궐선거에서 어쨌거나 민주당 쪽에서나 당에서 청와대에서도 마찬가지고 정부 입장에서도 민심의 패를 읽었잖아요. 그죠? 근데 이 민심의 패를 언제까지 이게 외면하고 본인들의 정책대로만 계속 갈 수 있는지는 이 대선 시점에서 제가 봤을 때 판가름이 날 것 같고 어쨌거나 반대편인 국민의힘 쪽에서는 이 부동산을 갖고 끝까지 물어질 것 같아요. 제 생각에는. 그죠? 그러면 이 대선이 좀 이벤트성이 되면서 부동산 시장에 여러 가지 좀 변화가 좀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어쨌거나 하반기까지, 대선 전까지는 계속해서 우상향이 될 것 같고, 대선을 기점으로 어쩌면 변곡점이 오면서, 폭발적인 상승작이 다시 나올 수도 있을 것 같다. 자, 계속해서 좀 보겠습니다. 우리는 지금 무슨 얘기 하는 줄 아시죠? 뉴스부터 처음부터 보면 전월세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고 월세가 점점 월세 비중이 높아지면서 전세 물량이 급감하고 있다. 그런데 오른쪽 그래프에서 보는 것처럼 지금 공급 물량 자체는 지금 없다. 공급 물량은 지금 없다. 그죠? 이런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매매 가격 지수와 거래량을 한번 살펴봤고요. 이번에는 전세 매매와 전세 시장 동향을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2021년 5월 10일 기준이고요. KB 통계에서 역시 갖고 온 내용입니다. 자, 보시면, 자, 전국 보겠습니다. 그러니까 매매 지수는 상당히 떨어져 있어요. 그러니까 100을 기준으로 전국은 84.7% 매매 우위의 지수가.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매수자보다는 아직까지 매도자가 많다. 자, 100을 기준으로 강북이 83이고 강남이 88이다 보니까 아직까지는 상당히 시장이 소강 상태다. 6개 광역시를 보면요 77.9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눈에 확 띄는 동네가 있어요. 부산이 61, 대구 56.8인데 인천이 매수 우위 지수가 121.7이에요. 인천 보이시죠? 인천이 121.7. 그러니까 올해는 아마 올해 연말까지 아니면 내년까지도 인천 시장은 엄청나게 뜨거울 것 같습니다. 경기도 광주가 63, 강주 상당히 낮죠. 그리고 대전이 좀 경기도 광주가 아니죠. 광주광역시죠. 대전이 또 100입니다. 울산이 좀 심각하죠. 57. 수도권 전체적으로 95.4. 수도권은 전체적으로
매수 우위 지수가 낮은 편은 아닙니다. 그러니까 수도권은 여러 가지 지금 뭐 과격교통망이라든가 교통대책뿐만 아니라 지금 수도권은 여러 가지 좀 호재들이 많고요. 또 특히나 6억 이상에 대한 대출을 규제하면서 수도권 시장으로 계속해서 좀 하향천이하는 속도들이 좀 빨라지고 있습니다. 경기도도 역시 안정세입니다. 94.8 지금 같은 상황에서도 5개 광역시 전체가 66.1이고요. 세종이 사실 매수 우위 지수가 많이 떨어졌습니다. 50입니다. 그러니까 세종은 좀 단기 가격 급등에 대한 피로감 이게 좀 많이 쌓여 있는 것 같고요. 어쨌거나 50 정도 나오고요. 강원도가 95.7. 강원도는 아직까지 좀 저렴한 지역들이 많죠. 충북이 역시 100입니다. 그러니까 이 전국에서요 매수 우위 지수가 높은 지역이 인천이 121.7. 그리고 충북이 107입니다. 그리고 충남도 97.7 상당히 높고요. 전라북도가 82고 전라남도는 전국에서 제일 낮습니다. 48.8. 매수 우위 지수가 낮다라는 건 사실상 매수자들이 별로 없다라는 겁니다. 경상북도가 74.5고 경상남도가 69.1이고 제주도는 의외네요. 강세네요. 119.0입니다. 119.0. 자. 일단 매수 우위 지수를 봤고요. 그러니까 좀 정리를 해보면 서울 같은 경우는 한 86 정도 나오고요. 매수 우위 지수가 수도권이 뭐 90대 중후반으로 수도권이나 경기도는 아직까지 상당히 강하다. 그리고 지방 광역시 같은 경우는 한 77인데 눈에 띄는 거는 6개 광역시가 77.9인데 인천만 유독 121.7이다. 충청도 상당히 안정적이다. 자, 그런데 지금 우리 매수 우위 지수 매매 시장을 봤는데 지금 제가 지금 사실 이걸 왜 보여드렸냐면 전세 수급 지수를 보여드리려고 하는 거예요. 자, 전세 수급 지수를 보면 밑에 빨간색으로 표시된 거 보이시죠? 자, 서울만 놓고 보겠습니다. 서울 매수 우위 지수가 86.1인데 전세 우위 지수가 153.4예요. 그러니까 쉽게 얘기하면 전세를 구하려는 사람이 100명이 그러니까 전세 집은 100개밖에 없는데 전세를 구하려는 사람이 153명인 거예요. 쉽게 이해하기 편하시죠? 자, 강북이 154, 강남이 150입니다. 그러니까 보세요. 강남에 비해서 미세한 차이지만 강북에 비해서 강남의 전세 지수가 높은 이유가 뭐냐면 강남에 비해서 강북이 지금 이주가 좀 더 많아요. 그러니까 재개발로 인한 철거라든가 이주가 상당히 많다라는 겁니다. 지금 이번에만 유독히 특히 방배 13구역이라든가 반포 1단지, 반포주공 1단지가 이주가 되면서 이제 강남이 이슈가 된 거지 좀 중장기적으로는 강북이 앞으로 맞고요. 6개 광역시 같은 경우만 보더라도 6개 광역시 아까 매수 우위 지수가 77.9인데 봐봐요. 전세 지수는 어마어마합니다. 176.0. 그죠? 176.6이에요. 176.0. 그러니까 전세집은 100개인데 전세를 구하려는 사람이 176명이라는 뜻입니다. 이해하기 쉽게 말씀드린 거예요. 인천 같은 경우 보면 살벌합니다. 매매 우위 지수가 121.7인데 전세도 177.9야. 그죠? 그러니까 부산, 대구, 광주, 대전, 울산 하실 거 없이 아까 우리가 대구, 울산이 그러니까 56이고 57이거든요. 매수 우위 지수가. 그런데 전세는 170, 187입니다. 그러니까 엄청난 거죠. 그죠? 그러니까 수도권 같은 경우도 지금 161, 그러니까 웬만하면 163, 175. 세종시도 매수 우위 지수는 50인데 전세는 뭐 다른 기타 지역에 비해서 월등히 낮습니다. 왜냐면 지금 평균이 전세 수급 지수가 160 정도 나오는데 세종 같은 경우는 119예요. 어쨌거나 세종도 전세에 대한 허덕임은 진행하고 있다. 뭐 충청도 같은 경우는 매수 우위 지수도 높지만 충청 남북도 다 통틀어서 얘기하는 겁니다. 전세 우위 지수도 190에서 185니까 상당히 높은 겁니다. 전라도 같은 경우도 매수 우위 지수는 낮지만 전세 우위 지수는 상당히 높은 겁니다. 무슨 얘기냐? 자, 이런 겁니다. 지금 저희가 아까 전체적으로 이제 하반기에 대한 시장 상황에 대한 이야기를 했는데 지금 아까 얘기한 거래가 단절이 됐잖아요. 거래가 단절이 됐어. 거래가 단절이 됐는데 아까 제가 뭐라 그랬죠? 거래 단절된 중에서 여기서 호가가 계약으로 진행이 되면 그게 바로 시세가 될 것이다 라는 얘기를 했잖아요. 거래 단절 상황에서 호가가 원래 거래 단절 이후에는 뭐예요? 관망이고 관망이 깊어지면 하락으로 이어지는데 요게 원래 정상적인 플랜인데 요 플랜으로 갈 가능성이 높다. 왜?
관망이 계속해서 이어지려면 문제는 뭐냐면 물량이 많이 쏟아져야지 되는데, 물론 매수 우위 지수, 그러니까 매수를 하려는 분들도 없지만 더 중요한 건 뭐냐면 매매 자체가 없는 겁니다. 매매, 그렇죠. LM님, 전세지수 전국이 지금 후끈후끈 달아오르고 있습니다. 왜? 물량이 없으니까. 이건 뭐 너무 상식적이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그러니까 정부는 계속해서 집값을 잡겠다, 누구든지 내 집 마련을 할 수 있게끔 판로를 열어주겠다고 했는데, 내 집 마련에 대한 판로보다 그 전에 선행돼야 된 게 보면 뭐냐면 일단은 임대 시장이 좀 안정돼야지 되거든요. 근데 임대를 좀 꽁꽁 묶어놓은 거예요. 어떻게 거래를 못하게, 계약갱신 청구권이라는 이름으로, 그죠? 그러다 보니까 지금 전국에 지금 물량이 없는 거예요, 물량이. 그러면 거래가 단절되어 있는 상황에서, 그러니까 매매 가격이 10억에서 정지가 돼 있는데 전세 가격이 6억이야. 매매 가격이 10억에서 거래가 더 이상 없고 전세 가격이 6억인데 지금 보시는 것처럼 평균적인 전세 수급 지수가 160이야. 160에서 170. 그러니까 전세 물량은 100개인데 전세를 들어가겠다는 사람은 160명에서 170명 정도가 되니까, 거기다가 이 전세 물량이 지금 어떻게 이루어지고 있냐면 전세 물량이 그나마 30-40% 정도 차지하던 물량 중에 대부분이 지금 월세로 빠져나가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전세 물량은 더 없는 거야. 그러면 전세가 7억, 8억으로 올라가면 갭이 더 줄어들죠? 그죠? 갭이 더 줄어듭니다. 올 하반기 보세요. 만약에 지금 서울 같은 경우, 서울이라든가 타 지역도 마찬가지지만 10월 기준으로, 그러니까 집주인이 사는 집은 지금 매매 가격이 10억이 나옵니다. 그런데 계약갱신 청구권 때문에 지금 집을 제대로 못 보여주고, 그러니까 들어가서 살 수 있는 집이 부족하다 보니까 임차인이 끼어 있는 집은 10에서 15% 정도 낮은 금액에 지금 거래량이 나와요. 그러니까 9억에서 한 8억 7, 8천. 그러니까 집주인이 사는 집은 10억이고 임차인이 사는 집은 한 9억에서 8억 7, 8천 요 정도의 지금 거래 가격이 지금 뭐 올라오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편차가 심하죠. 단지별로. 지금 단지 여러분들 보시면 어떤 집은 12억에 나왔는데 어떤 집은 10억에 나오고 뭐 이러잖아요. 아파트가 12억에 나온 집은 집주인이 사는 집, 10억에 나온 집은 임차인이 사는 집이라고 생각하시면 되는데, 갭 차이가 크다 보니까 이 전세 가격이 상승하면서 갭을 계속해서 줄여나갈 거 아닙니까? 그죠? 그러면 전세가 들어가 있는 집들은 사실상은 이제 앞으로 큰 돈이 아니더라도 투자할 수가 있는 거야. 그러면 올 하반기에 저는 지금도 지금 갭 투자가 사실상 전체 거래량의 60%가 지금 갭 투자래요. 근데 이 갭 투자가 말 그대로 투자자들이 투자를 목적으로 사는 것도 있겠지만 거의 대부분 이 갭 투자가 실수요가 사는 겁니다. 실수요가. 왜? 지금 당장 안 사면 못 살 것 같으니까 지금 사면 좀 싸게 사잖아요. 그죠? 특히 이제 절세 매물 같은 경우는 더 싸게 살 거 아닙니까? 그죠? 그러다 보니까 실수요자들이 갭 투자를 해 놓는 거예요. 왜? 2년 있다가 3년 있다가. 그렇죠. 실거주를 위해서 미리 사 놓는 거죠. 근데 정부는 이걸 뭘로 보고 있다? 말 그대로 투자로 보고 있다. 그러니까 투자가 또 늘어나고 있다. 그러니까 또 화가 나는 거야. 또 화가 나는 겁니다. 참. 그러니까 반복이죠, 반복. 그러니까 시장을 제대로 바라보지 못하는 눈이 있다 보니 계속해서 시장과 반대되는 여러 가지 정책들이 계속해서 쏟아지고 있는 겁니다. 여러 가지로 안타깝습니다. 안타까워요. 그래서 매매 전세 시장 동향을 봤는데 보시는 것처럼 전세 수급 지수가 어마어마하게, 진짜 이런 표현을 해도 될까요? 살벌합니다. 살벌해. 그러니까 가뜩이나 이 전세 물량이 없는 상황에서 이 전세의 빠른 월세화가 진행이 된다고 하니, 그러면 이제 사실상 집 사기 더 힘들어져요. 잘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이제 서울시 전체 물량 중에 10건이 이제 서울시 아파트가 10채밖에 없다고 가정을 해볼게요. 데이터대로라고 하면 지금 서울시 물량 10개 중에요. 4채가 집주인 몫이고요. 집주인. 3채가 지금 월세 매물이라는 거예요. 지금 현재 데이터상으로. 2채가 전세 매물이라는 겁니다. 전세. 그럼 전세를 끼고 살 수 있는 집은 점점 줄어드는 거네요. 그죠? 전세를 끼고 살 수 있는, 아까 얘기한 건 갭 투자가 증가하고, 그럼 이 사람들은 잘 산 거예요. 어떻게 보면. 미리 잘 사놓은 거예요. 왜? 앞으로 이 전세 물량이 점점 줄어들다 보니까 월세가 늘어나면서 전세는 줄어드니까 갭 투자도 힘든 거예요. 왜? 이제 갭 투자하려면 월세 낀 물건을 갭 투자해야지 되는데, 이러려면 돈이 엄청나게, 현금이 또 엄청나게 많이 필요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거래량은 좀 소강될 가능성이 상당히 많아요. 거래량은 소강되면서 그 안에서 호가가 계속해서 터지면서 호가가 거래가로 이루어지면서 그게 실거래가, 그러니까
가격 상승이 계속해서 좀 유발되겠죠. 어쨌거나 점점 투자하기는 힘든 세상 되지 않나 싶습니다. 점점 투자하기는. 아니면 정부가 좀 큰 그림을 그렸나? 전체를 월세로 돌려버리려는 그런 갭 투자 못하니까 그런 그림을 그리지 않았나 싶기도 하고요. 예. 그래서 정리를 해보면 이겁니다. 하반기 전세 물량 부족으로 인한 전세 가격 상승이 예상되고요. 이 줄어드는 갭만큼 갭 투자는 역시 증가할 것 같다. 그런데 이 갭 투자는 기존에 우리가 생각했던 그런 정말 실질적인 100% 투자자들이기보다는 미리 내 집을 한 채를 좀 구입해 놓는다라는 생각으로 좀 투자를 하시려는 분들이 어떻게 보면 미리 사놓는 거죠. 그러다가 한 1년이나 2년 있다 혹은 2, 3년 있다가 입주하실 생각으로 갭 투자를 미리 하시려는 분들이 좀 증가할 것 같다. 이것도 물론 지켜봐야겠지만 앞서 제가 제 생각을 말씀드린 거예요. 제가 내피셜을 말씀드린 거예요. 이 거래 단절로 인해서 집주인들이 6월달 이후는 호가를 쏟아낼 거, 호가로 집을 내놓을 것 같다. 그리고 이제 그런 심리는 사든지 말든지 나는 상관이 없으니까 어쨌거나 나는 그냥 비싸게 팔겠다 라는 생각으로 집을 내놓을 건데, 그거를 어떤 사람이 하나 덜쩍 물어버리면 그게 시세가 돼버리고 그 다음부터는 그 이하로 물건은 안 나올 것이다. 왜? 어쨌거나 시장에 물건이 없으니까. 그죠? 제 예상이 틀렸으면 좋겠는데 저는 왠지 느낌에 맞을 것 같습니다. 어쨌거나 하반기에는 이런 갭 투자 증가가 좀 예상이 된다. 이렇게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예.